프리즘. 이 이름 뒤에는 AI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막 1시간짜리 긴 영상이나 개발자분들이 쓰는 그 복잡한 코드 전체를 한 번에 싹 이해한대요. 와, 진짜 대단한데? 근데 말이죠.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긴 컨텍스트의 역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제곱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한테 처리할 정보의 양이 2배가 되면 필요한 컴퓨터 파워는 4배, 그러니까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배가 되면 9배가 되겠죠. 이러니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느려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연구자들이 해결책을 하나 내놨어요. 블록키소 어텐션이라고. 우리가 책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다 안 보고 중요한 부분만 휙휙 넘기면서 읽는 속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AI한테도 그런 식으로 중요한 덩어리만 보게 시킨 거죠. 이야,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속독을 시켰더니 AI의 정확도가 뚝 떨어지거나 심지어 어떤 때는 별로 빠르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완벽해 보였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탐정이 되어서 이 미스터리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보죠. AI에 숨겨진 사각지대를 찾아낼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로프라는 기술입니다. 회전 위치 임베딩,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한테 순서대로 고유한 회전값, 그러니까 스핀을 주는 거예요. 이 스핀 덕분에 AI가 이 단어가 저 단어보다 앞에 있구나 하고 순서를 아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요. 이 로피라는 게 그냥 단순한 신호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성격이 다른 2개의 신호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거죠. 하나는 저주파 신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좀 느릿느릿 돌면서 문장 전체의 큰 그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주파 신호, 아주 팽이처럼 쌩쌩 돌면서 단어의 정확한 위치, 즉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미스터리의 범인을 공개합니다. 바로 평균 풀링이라는 녀석이에요. 속도를 높이려고 썼던 기술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그 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스핀 값들을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이었던 거죠.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문제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에 나온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평균 풀링이 저역 통과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저역 통과 필터, 이름 그대로예요. 저주파, 그러니까 느린 신호는 통과시키고 고주파, 빠른 신호는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막 위아래로 빠르게 진동하는 고주파 신호들을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엄청 빠르게 반복되겠죠? 이걸 전부 더해서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서로를 지워버려서 거의 0이 돼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상수의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무식한 평균 내기 때문에 AI에게 스펙트럼 사각지대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단어의 정확한 순서, 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던 고주파 신호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AI가 숲은 보는데 나무는 못 보는 그런 반쪽짜리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영웅처럼 등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즘이죠. 과연 이 똑똑한 방법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프리즘의 아이디어는 이름 그대로 정말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프리즘이 빛을 빨주노 초파남보로 쫙 나누는 것처럼 그냥 뭉퉁그려서 평균 내던 그 신호를 저주파와 고주파 2개의 밴드로 깔끔하게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 일이 없겠죠? 작동 방식도 아주 간단하고 우아해요. 자, 보세요. 첫째, 위치 정보를 담은 고주파 신호랑 의미를 담은 저주파 신호를 일단 분리해요. 둘째,
에너지 기반 보정이라는 기술로 아까 평균 내면서 약해졌던 고주파 신호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다시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명해진 두 신호를 다시 합치는 거죠. 어때요?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무려 5.1배.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프리즘을 썼더니 원래 방식보다 최대 5.1배나 빨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른 기술들은 속도를 올리려고 하면 저렇게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즉 정확도가 떨어지는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프리즘을 한번 보세요. 정확도 하락이 전혀 없는 이 0 라인에 딱 붙어 있으면서 속도는 가장 높이 솟아있죠. 완벽합니다. 데이터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느리지만 가장 정확한 기준 점수, 전체 어텐션이 41.47점이죠. 그런데 훨씬 빠른 프리즘은 몇 점이죠? 41.08점. 이건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진짜 속도랑 정확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걸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중의 승리라고요. 속도는 최고로 올리고 정확도는 그대로 지켜냈으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개발된 게 뭐 그냥 연구자들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훨씬 빠르고 저렴해진다는 건 의사들이 방대한 의료 논문을 순식간에 분석하거나 변호사들이 복잡한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데 AI를 더 쉽게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도 더 싼 값에 강력한 AI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나눴던 모든 대화나 책 한 권을 통째로 기억하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AI 비서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정말 AI 기술의 근본적인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구자들은 AI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던 사각지대 하나를 해결해서 AI를 더 빠르고 동시에 더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AI의 또 다른 숨겨진 병목 현상,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발견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AI 성능을 높이려면 무조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AI의 미래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더 똑똑한 선택에 달려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강력한 경고가 나오죠? 2022년 한 연구에서 예측하기를 우리가 AI 모델 훈련에 쓰고 있는 이 고품질 데이터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많이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AI 한계에 부딪히다. 지금 AI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장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더 쏟아붓는 것만으로 AI를 발전시키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이 데이터 장벽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볼게요. 뭐냐면 AI 모델은 점점 더 거대해지는데 이 모델들을 먹여 살릴 양질의 데이터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엔진은 계속해서 슈퍼카 엔진으로 커지는데 연료 탱크는 그대로인 자동차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예전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골랐을까요? 그리고 왜 그 방법들이 더는 통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존 방식들이 가졌던 결정적인 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적 필터링인데 훈련 시작 전에 데이터를 딱 한 번만 걸러내는 방식이에요. 이건 마치 여행 내내 날씨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옷을 싸는 거랑 같아요. 모델이 학습하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 계속 바뀌는데 말이죠. 또 다른 방식인 기존의 동적 선택은 훈련 중에 데이터를 고르긴 하는데 AI가 실제로 학습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문제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건데요. AI 모델 안에는 옵티마이저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처럼 학습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옵티마이저가 가리키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있는데도 기존 데이터 선택 방식들은 그 길을 무시하고 엉뚱한 길로 모델을 이끌었던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불일치, 이 엇박자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오프스, 옵티마이저 유도 투영 유틸리티 선택이라는 긴 이름의 약자인데요. 바로 이 오프스가 기존 방식들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오퍼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어떤 데이터가 진짜 유용한지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AI의 학습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바로 그 옵티마이저의 눈으로 데이터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오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보세요. 오프스는 AI가 가야 할 최적의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선택하죠. 낭비 없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옵티마이저를 인지한다는 것의 힘입니다. 그럼 오퍼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 이상적인 학습 방향을 알려줄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고품질 프록시 데이터를 먼저 정합니다. 둘째, 후보 점수 매기기.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 모범 답안과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지 옵티마이저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셋째, 다양성을 위한 선택. 점수 높은 데이터만 고집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볼추만 샘플링이라는 아주 영리한 방식을 씁니다. 이건 성적순으로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면서도 가끔은 다른 가능성을 가진 학생도 뽑는 것처럼 아주 유연하게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스트 기법은 복잡한 계산을 훨씬 단순하게 바꿔서 처리하고요. 카운터 스케치 프로젝션은 거대한 데이터를 마치 작은 그림자로 투영해서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중복성 페널티를 둬서 이미 아는 내용은 걸러내고 항상 신선한 정보만 학습하도록 유도하죠. 복잡한 계산을 피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결과입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과연 실제 성능은 어땠을까요? 오프스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숫자들을 보시면 모든 게 증명됩니다. 8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프스를 사용했더니 무작위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계산량이 무려 8배나 줄었어요. 똑같은 성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시간이 8분의 1로 줄었다는 의미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성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여기 빨간색 선이 오프스인데요. 다른 모든 방법들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더 적은 양의 데이터, 즉 가로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은 성능, 세로축을 달성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오퍼스는 단 300억 개의 토큰, 데이터 조각만으로 훈련을 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 2천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한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거의 7분의 1의 데이터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과 선택에 집중하는 이 변화가 AI의 미래,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데이터 고갈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더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죠. 다음 AI 혁명은 무한한 데이터를 그저 삼키기만 하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처럼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선별할 줄 아는 현명한 존재가 이끌게 될 겁니다. 어쩌면 많이 하는 AI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AI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닐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여러분 대신 스마트폰 앱을 알아서 써주는 AI, UI 베누스 1.5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그냥 우리랑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뭐 버튼도 누르고 스크롤도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알아서 다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기술이 그리던 바로 그 미래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랄까, 우리를 위한 디지털 집사 같은 거요. 비유하자면 우리 앱들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GU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요즘 AI들 보면 진짜 말은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막상 앱 화면, 그러니까 이 그래픽 인터페이스 안에서 뭔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건 잘 못했어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행동은 못하는 딱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AI한테 앱 쓰는 법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문제들, 바로 이 자동화의 장애물들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벽이 엄청 높았어요. 일단 앱 화면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게다가 맨날 업데이트되고요. 또 예를 들어 피자 주문 같은 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AI가 이 전체적인 목표를 이해해야 하고요. 근데 또 각 단계마다 너 잘했어 하고 바로바로 칭찬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랑 실전, 그러니까 실제 앱 환경이 다른 것도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개발한 엔트그룹 연구원들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든 다 잘 돌아가면서 또 쉽게 쓸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여정이 정말 큰 과제다라고요. 이 한 문장에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어려운 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UI 비너스 1.5가 딱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게 세 가지 핵심적인 혁신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낼 돌파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UI 비너스 1.5가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시키는 걸 알아듣고 화면을 직접 보면서 모바일이든 웹이든 상관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쫙 통합된 AI 에이전트,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의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각 단계가 아까 말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진짜 기가 막히게 설계됐어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중간 훈련이라는 단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AI들은 그냥 일반 사진은 잘 봐도 앱 화면에 있는 뭐 버튼이라던가 메뉴 같은 건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UI 비너스 1.5는 무려 100억 토큰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앱 화면 데이터를 미리 싹 다 공부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뭘 배우기 전에 앱에 대한 기초 소양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놓는 거죠. 자, 두 번째 돌파구는 온라인 강화 학습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AI가 그냥 버튼 하나 누르기 같은 단편적인 행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지까지 길 찾기 같은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적인 목표를 이해하는 능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모델 병합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이거 눌러 하고 콕 집어주는 전문가, 웹 환경을 잘하는 전문가, 그리고 모바일 앱 전문가,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 AI를 따로 훈련시킨 다음에 이 셋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능은 그대로인데 뭐든지 다 잘하는 마스터 AI가 탄생한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그래서 진짜 잘 돼? 싶잖아요. 이 새로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로, 결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UI 비너스 1.5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화면을 이해하는 능력이든 실제 앱을 조작하는 능력이든 기존의 다른 AI들을 그냥 압도해 버렸어요. 거의 모든 테스트에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이 엔드로이드 월드라는 테스트가 진짜 까다로운 거거든요. 복잡한 안드로이드 앱 환경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나 보는 건데 여기서 성공률이 무려 77.6%가 나왔습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수치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저기 저 파란 버튼 좀 눌러줘 이렇게 말했을 때 화면에 있는 진짜 그 파란 버튼을 AI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7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던 앤드로이드 월드 테스트에서 다른 강력한 모델들을 그냥 저만치 따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UI 비너스 1.5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이제부터 이 모든 게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연구실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올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막 복잡한 기차표 예매하는 거, 아니면 여러 쇼핑몰 가격 비교하면서 물건 사는 거, 심지어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으로 레시피 찾는 것까지 전부 다 대신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준비 시간 1시간 안에 끝나고 600칼로리는 안 넘는 채식 라자냐 레시피 좀 찾아봐줘.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 붙은 복잡한 부탁도 이제는 AI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해준다는 거죠. 진짜 똑똑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엔트그룹이 개발한 이 UI 비너스 1.5는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고 보여주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AI 비서의 시대를 활짝 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기술이 갖는 가장 큰 의미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작업을 귀찮은 거, 복잡한 거 전부 다 대신해주는 AI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AI한테 제일 먼저 뭘 시켜보고 싶으세요? 이제 그 가능성은 정말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릴지도 모를 오픈 AI의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키보드로 직접 코드를 한 줄도 쓰지 않고 온전한 소프트웨어 제품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와,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정말 충격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사람이 처음부터 코딩했을 때와 비교해서 AI를 활용했더니 제품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정말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겨우 5개월 만에 그것도 소규모 팀이 AI 코딩 에이전트, 코덱스를 써서 무려 100만 줄짜리 코드로 된 제품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풀 리퀘스트라는 게 코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인데 이게 1,500개나 합쳐졌다는 건 와, 정말 개발이 쉴 틈 없이 미친 듯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럼 잠깐만요. 사람이 코드를 직접 안 쓰면 엔지니어는 대체 이제 뭘 하는 걸까요? 그쵸? 이 실험은 바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노젓는 사공이 아니라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지휘하는 선장, 조타수가 되는 거죠.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엔지니어죠. 직접 코드를 짜고 버그 고치고 코드 한 줄 한 줄 뜯어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볼까요? 에이전트 중심 엔지니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일할 환경을 설계하고 이런 걸 만들어줘 하고 높은 수준의 의도를 전달하고요. 또 AI가 더 똑똑하게 일하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죠. 한마디로 실행가에서 시스템 설계자로 역할이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AI한테 그냥 자, 이제 일해 하고 맡겨두면 모든 게 잘 돌아갈까요? 천만에요. 오픈 AI 팀은 이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운영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도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냥 거대한 파일 하나에 다 때려 넣어서 AI한테 준 거죠. 마치 신입사원한테 1000페이지짜리 업무 매뉴얼을 던져주는 것처럼요. 결과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대실패였습니다. AI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먹여주려고 하지 말고 AI가 필요할 때 스스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줘야 한다는 것.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장소 구조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만들었어요. agents.md라는 파일이 바로 이 책의 목차이자 지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독스 폴더 안에는 설계 문서,
실행 계획 같은 모든 공식 기록들을 착착 정리해뒀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문서 구조가 혹시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또 다른 AI 에이전트가 계속 감시하고 자동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규칙입니다.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고 문서로만 남겨두면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엔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아예 그 아키텍처 원칙 자체를 코드에 심어서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걸 어기지 못하도록 강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UI까지 딱 한 방향으로만 의존성이 흐르는 아주 엄격한 6단계 계층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 규칙을 어기는 코드가 생기면 자동으로 딱 잡아내는 프로그램, 린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코덱스가 직접 만들어서 시스템을 감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규칙을 만들고 다른 AI가 그 규칙을 잘 지키나 감시하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일하는 AI 동료와 함께 일하는 건 과연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생산성은요, 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3.5. 이게 뭐냐면 엔지니어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해서 최종 반영한 코드 변경 요청, 그러니까 풀리퀘스트의 평균 개수입니다. 와, 보통 개발팀에서는 하루에 한 개 하기도 벅찰 때가 많은데 3.5개라니 개발 속도가 정말 폭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바로 AI 슬럽이라는 새로운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기존 코드를 보고 배우면서 새 코드를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코드 패턴이나 비효율적인 방식까지도 순식간에 복제해서 프로젝트 전체에 퍼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팀 정말 기가 막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자동으로 빚 갚아주는 시스템 같은 건데요.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개발 습관을 황금 원칙으로 코드에 정의해둬요. 그러면 또 다른 AI 에이전트가 계속 코드를 훑어보다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코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이걸 수정하는 풀 리퀘스트를 자기가 알아서 만듭니다. 사람은 그냥 잘 고쳤네 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렇게 잘 짜인 환경 속에서 AI 에이전트는 이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자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버그 좀 고쳐줘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요. AI가 알아서 그 버그를 재현하고 심지어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코드를 고치고 또 고친 게 잘 됐는지 영상으로 검증하고 풀 리퀘스트를 열고 사람의 피드백에 응답해서 최종적으로 코드 병합까지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해냅니다. 정말 대단하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AI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것. 즉,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도구나 피드백 시스템 같은 스캐폴딩을 설계하는 일이 된 거죠. 오픈 AI 팀이 직접 남긴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인간이 그걸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이 강력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끝으로 여러분의 일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